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 신기동 화성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엔 주로 그림은 안 그리고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야기하다가 꿈 이야기로 넘어갔고 그러다 귀신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 친구 A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실화임을 강조했습니다. A의 사촌 형은 대구시 동구 신기동 신기중학교 옆에 있는 화성 아파트란 곳에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101동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거의 빌라 수준이었습니다. A가 사촌 형 집에서 놀다가 밤이 되어버려서 집에 가려고 사촌 형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거의 다 내려오니까 위에서 사촌 형이 김치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인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엔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2층에서 한 아이가 계단 난간을 타고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는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내려오면 부딪히니까 옆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근데 비켜주고 나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A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그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친구 B가 갑자기 멍하더니 소름을 바싹 느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자 B의 친구인 C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더군요. B도 그 이야기를 C에게서 들었는데 저랑 제 친구들은 C가 누군지 모릅니다. B의 친구 C도 그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자리에서 그 아이를 봤다고 하더군요. C 역시 밤에 무슨 일로 거기 갔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층에서 한 아이가 계단을 막 뛰어내려오고 있길래 옆으로 비켜줬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A와 C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A가 본 아이와 C가 본 아이의 옷차림이 똑같은 거였습니다. 둘 다 유치원 모자를 썼고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있는 똑같은 귀신을 본 거죠. 그리고 C 웃고 있었습니다. A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멍하니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역시 그날 미술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전여행. 아직도 가끔씩 그 무시무시했던 모습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그래도 너희들도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를 거야. 대학생 때 전국 무전여행 때 겪은 일입니다. 1학년 겨울 방학 때였으니 벌써 10년이 된 이야기군요.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너도 나도 유럽 배낭여행이라고 떠날 때 나는 우선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구시대의 낭만이라는 무전여행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속속들이 알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맞는과 친구 2명과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당 비상금 5만원씩만 들고 무모한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막일이라도 해서 벌어채우자면서. 시작은 즐거웠고 자신을 찾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악몽 같은 여행이 될지는. 유럽 배낭여행에는 기차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는 데는 시외버스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니네들이 유레일 패스로 유럽을 횡단할 때 나는 시외버스 시간표 책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웬만한 동네도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 어쩔 때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그런 식으로 다니니 완전히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아무 재주도 없는 우리들이 완전 타향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하고 떠난다고 하니 누가 우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더구나 겨울이어서 농촌에 일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깡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하튼 돈 벌려고 했지만 일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얻은 하루벌이가 바로 시체야마는 일이었습니다. 벌이는 짭짤했지만 할 일은 안 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하루 일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 찝찝한 기분을 잊으려고 술 마시다가 하룻밤에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서해부터 돌다가 한 열흘쯤 지났을까. 어느새 돈은 다 떨어지고 글자 그대로 빌어먹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있는 고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힘든 고행이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잘 데도 없고.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고 겨울이라 잠자리도 마땅치 않아. 결국 지리산까지 도착했다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리산 구석에 어느 작은 산마을에 있었습니다. 우선 서울로 가는 버스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에서 일 도와주고 받은 몇 푼으로 겨우 버스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몸을 버스에 싣고 이 고생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길 바랬습니다. 추위에 떨다 따뜻한 버스에 타니 비포장도로 위를 달리는 흔들림에도 노곤함을 느끼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만큼 잤는지 두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서 버스 밖을 내다보니 읍내가 아닌 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주위는 어두컴컴해지려고 했고 우리를 제외하고 두세 명밖에 되지 않던 승객들도 다 내리는 거야.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난생 처음 들어본 전라북도 산골 마을이래. 우리가 자던 사이에 읍내를 거쳐 엉뚱한 곳으로 와버린 거야. 이 버스는 막차이며 더 깊은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온다는 거야. 황당하더라고. 우리는 거기서 내리기로 했어요. 밤이 되기 전에 일 도와줄 곳을 구해 하룻밤 지낼 곳과 나오는 버스비를 구하기로 했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산바람이 불어오고 온통 사방은 산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시간은 5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해는 지고 있었고요. 먼저 내린 사람들을 따라갈 생각을 했지만 어느새 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버스는 우리를 내려놓자마자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우리는 떠나간 버스 뒤에 대고 우리를 태우고 가라고 소리쳤지만 버스는 멀어지며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사는 집이 보이질 않는 거야. 여기서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분명히 사람 사는 곳이 있다는 얘기인데 눈에 띄는 것은 정말 음침한 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길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 산 쪽으로 난 오솔길이 보이더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그 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다닌다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지요. 앙상한 나뭇가지며 길 주변에 괴기하게 생긴 나무들과 바위들을 보니 괜히 으시시해지더라고요. 한참을 걸어도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속 깊이 들어와 가딱하면 길을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사라졌고 추위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손과 발, 얼굴 할 것 없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쉴 형편도 되지 않아 마냥 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올 형편도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 모두 겁이 나는지 말도 않고 묵묵히 그냥 걸어갔습니다. 사실 말할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쳤거든요. 그러다 길 저쪽 편이 불빛이 보이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는 지친 것도 있고 그 집을 향해 앞다투어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직도 이런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뻔뻔스럽게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마당까지 들어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그 집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과 냄새를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배고프고 춥다는 1차원적인 생각뿐이었으니까. 몇 번을 불러도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불은 켜져 있는데요. 좀 이상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망설이고 있는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의 건장한 체구의 사내가 나타난 거야.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무슨 정신장애자처럼 초점 없는 눈에 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우리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몇 번을 얘기를 건네봐도 그 쾅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만 있는 거야. 괜히 으시시해지더라고요. 난감해하는데 그 사람 뒤로 손님 오셨네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40 정도 돼 보이는 아줌마였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친절해 보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사정을 얘기해주고 지금 배고프고 잘 곳도 없으니 그것만 해결해주면 어떤 일이라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는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그 외진 곳에 여자 혼자서 난생 처음 본 남자 3사람을 재워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할 일이 없는데 라며 한참을 뜸을 들이던 그 아줌마는 우리들 거짓골이 불쌍해 보였는지 허락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일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녁을 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정말 모든 일이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추운데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라는 아줌마의 얘기에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다가 우리는 한 번 더 흠칫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문 앞에서 본 남자와 비슷한 증상으로 보이는 10살 또래의 남자애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애 역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가 놀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한숨을 내쉬면서 푸념조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큰 애와 둘째 애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다들 태어날 때부터 이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는 그 아줌마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밥을 차리러 부엌에 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와 앉아있으려니 몸이 노곤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까지 나니 배는 고팠지만 피곤해서였는지 우리 모두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귀청이 찢어지는 것 같은 괴성에 졸음이 확 깼습니다. 아줌마의 둘째라는 애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밥 짓던 아줌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애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다루는지 그 발작하는 애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 보기에 섬뜩할 정도로 개패듯이 그 애를 때리는 거야. 그때 아줌마의 얼굴은 조금 전에 친절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무시무시하고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 발작하는 애는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아줌마에게 문매를 맞더니 금세 조용해지는 거야. 아줌마는 그제서야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겸연쩍은 목소리로 변명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얘가 손님만 오면 이렇게 생난리를 쳐요. 가만두었다간 도저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버릇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 말과 함께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눈으로 둘째를 쏘아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아줌마는 우리가 도망갔을까봐 걱정했던 것처럼 금세상을 차려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산속 초가집의 밥상치고는 푸짐했습니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운 고기는 한 상 가득히 나왔습니다. 아줌마 말로는 동네 주민이 가져다준 멧돼지 고기라는 거야. 더구나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지 곡주라며 술까지 내왔습니다. 배고팠던 우리는 정말 허겁지겁 밥과 고기를 먹어치웠습니다. 고기는 시커먼 색깔과는 달리 연하고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렇게 밥을 먹는 우리를 보고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젊은 장정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많이들 먹어요. 실컷 먹고 한 가지 일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밥 먹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걸신 들린 사람들처럼 먹어치운 거야. 피곤하고 빈속에 술까지 마셨더니 금방 알딸딸하고 취기도 느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우리는 그동안 고생한 것을 잊은 듯이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도 맛있게 식사하는 우리들도 기분 좋게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는 밥을 먹다가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역시 정박아라는 첫째가 우리를 이상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까 볼 때는 아무 감정 없는 멍한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를 왠지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거야. 괜히 기분이 찝찝해지더라고요. 모자란 애니 그러려니 하고 남은 밥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배에 뭔가가 들어가니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방을 살펴보니 정말 사람 사는 곳 같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버려진 집 같더라고요. 아줌마는 우리가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밥상을 치웠습니다. 우리가 식구들은 식사를 안 하느냐고 묻자 벌써 먹었다고 했습니다. 밥도 얻어먹었으니 빨리 일을 돕자며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빨리 일하고 들어와 그 맛있는 술을 더 마실 생각도 했습니다. 아줌마는 미안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라오. 여자 혼자 살림을 꾸리려니 힘쓰는 일을 못해서 사실 안 해줘도 되는데 정 도와주고 싶다면 일로 따라와요. 아줌마를 따라 우리는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아줌마는 우리에게 곡괭이와 삽을 하나씩 주고는 검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보여주며 얘기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거든. 묻어줘야 하는데 땅도 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여기 창고에 그냥 놔두었어. 그러니 장정들이 이것 좀 묻어줘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묻냐는 질문에 아줌마는 미안한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지내던 짐승이라도 집 근처에 묻긴 좀 그렇다오. 그러니 수고스럽더라도
산 위로 좀 올라가 묻어줘요. 여기 후레쉬 들고 가고. 밖에 날씨를 생각하니 좀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취기도 돌고 해서 생각보다 춥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대접받은 것을 생각해보니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곡괭이와 삽들은 두 친구들이 들고 나는 고양이 시체가 들었다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었습니다. 좀 큰 고양이였는지 묵직하더라고요. 아줌마는 마당까지 쫓아나와 산 쪽으로 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추우니 한 10분만 올라가서 금방 묵고 오세요. 술상바 놓고 기다릴 테니. 수고해요. 우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적당히 취기도 올라서인지 짐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사방이 깜깜하고 별빛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밤이었는데도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한 5분쯤 올라갔나. 하지만 같이 간 친구 중에 몸이 좀 약한 원종이가 힘들다면 그만 가자고 하는 거야. 이쯤에 대충 묻고 돌아가도 아줌마는 뭐를 거 안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잘 대해준 아줌마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10분이나 5분 별 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길 옆에 약간의 평지를 찾아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겨울이라 땅이 얼어 파지지 않으면 그 고양이 시체를 대충 어디다 버릴 생각도 했지만 땅은 겨울 땅 같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잘 파졌습니다. 세 명이서 삽질과 곡괭이질을 5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깊숙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잠시 주위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가져온 고양이 시체를 싼 비닐봉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좀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후레쉬를 비춰서 자세히 보니 그 봉지 모양이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시체를 만지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모양만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담력이 좋다는 의중이가 나뭇가지로 그 비닐봉지를 눌러봤습니다. 눌러봐서는 모르겠는지 의중이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원종이는 무섭다며 그냥 묻고 내려가자는 거야. 하지만 나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꼭 알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뭐에 홀린 건지 모르겠어. 여하튼 나와 원종이는 줄다리기 하듯이 내려가자 말자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나는 그 봉지를 만져봤습니다. 촉감이 뭉툭한 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에 든 것이 고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더라고요. 내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 바보같이 보였는지 의중이가 나서서 봉지 위아래를 만져가며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중이의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야.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야. 꼬리가 안 잡힌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 우리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우리를 속이고 고양이가 아닌 뭔가를 묻게 한 거야. 갑자기 무서워지고 더욱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주위의 암흑이 무서워졌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뭔가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원종이는 거의 울듯이 내려가자는 거야. 그때쯤 나도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중이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무언지 비닐봉지를 열어보자는 거야. 원종이는 흥분해서 말렸지만 의중이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말릴 틈도 없이 그 검은 비닐봉지를 확 뜯는 거야. 비닐봉지가 찢어지는 순간 팍 하고 역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후레쉬를 비춰봤지만 무슨 지저분한 천에 쌓여 있어서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좀 망설이던 의중이는 장갑 낀 손으로 그 천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덜덜 떨리더라고요. 계속 내려가자고 칭얼대던 원종이도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 같은 침묵 속에 천을 벗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의중이가 천을 벗기자 우리는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에 쌓여있던 것은 다름 아닌 반쯤 썩은 갓난 아기의 시체였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가슴에는 깊고 날카로운 칼자국이 있었고 얼굴과 못 알아볼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 있고 몇 군데는 살점을 도려냈는지 살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던지 우리 모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자
나는 본능적으로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원종이도 그런 눈치인지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 아기 시체를 그대로 놓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내려가는데 의중이가 맨 앞에 달려가던 나의 뒷덜미를 낚아채는 거야. 그러더니 숨차 헉헉대는 원종이와 나에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올라가자. 우리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의중이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담력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가자니. 그런데 의중이는 우리의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라. 그 상태로 아기 시체를 거기다 버려놨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우리는 살인죄 및 시체 유기죄야. 거기에는 도구에 우리 지문이 다 묻어있잖아. 그러니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서 뒷정리해야지.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원종이는 거의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놈도 의중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의중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의중이는 겁도 안 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앞장섰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와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아기 시체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버려둔 그 상태로. 그 모습을 다시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자 움직일 수도 없는 거야. 의중이의 보채매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빨리 묻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흙을 제대로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중이가 잠깐 하더니 그 아기 시체의 손전등을 가까이 비춰대는 거야. 그러더니 탐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더니 말하는 거야. 여기에 두꺼운 금반지 있다. 돌반지인가 봐. 돈 좀 되겠는걸.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시체에 있는 금반지를 탐내다니. 손전등에 비친 의중이는 제정신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의중이는 오히려 나를 핀잔했습니다. 생각해봐. 너 무슨 돈으로 집에 갈래? 이거라도 있어야 차 타고 집에 갈 거 아냐. 그러면서 광기 어린 얼굴로 반쯤 썩은 아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려 하는 거야. 나와 원종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썩어서 손가락이 커졌는지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의중이에게 그만 포기하고 가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의중이는 광기 어린 눈빛을 빛내며 반지 낀 손가락에 힘을 더 주는 거야. 얼마나 힘을 주는지 얼굴이 일그러지더라. 그런 의중이의 얼굴은 내가 알고 있던 친구가 아닌 악기처럼 보였어. 그때였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반지 빼려고 힘을 주던 의중이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야. 뒤로 자빠진 의중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의중이도 그걸 본 우리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중이 손에는 그 아기의 손가락이 들려있는 거야. 반지를 뺀다고 힘을 주다가 썩은 손가락을 반지 껴져 있는 채로 뽑은 것이지. 의중이도 자기 손에 들려있는 썩은 손가락을 보고 놀랐는지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충격에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원종이가 어억 하고 비명을 질러대는 거야. 원종이 쪽을 돌아다 보니 뭔가 무서운 것을 봤는지 온통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원종이는 말은 못하고 떨리는 손가락만 저쪽을 향하는 거야. 우리는 원종이가 가리키는 쪽을 후레쉬와 함께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줌마가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손전등에 비친 그 아줌마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닌 귀신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 아줌마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우리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그냥 두고 가려고? 그렇게는 못 보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섭던지. 나는 속으로 여기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이 안 들었습니다. 원종이는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고 의중이는 넘어진 채 몸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밥만 먹고 그냥 가려고? 그럼 안 되지. 음산하게 얘기하는 아줌마는 정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발은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던 원종이가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동시에 최면에 풀린 것처럼 원종이를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봤다간 그 아줌마가 잡을 것 같아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등 뒤에서 그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딜 가? 그냥 못 보내줘. 소름이 쫙 끼치며 죽어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온몸이 나뭇가지에 채이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 생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넘어지고 숨이 차서 허파가 터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 아줌마에게 잡힐 것 같았습니다. 올라왔던 길로 한참을 뛰다 보니 어느새 버스가 다니던 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뛰어가던 원종이는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는지 앞에 서더라. 나도 원종이 옆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토할 것 같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그 아줌마가 쫓아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중이가 없는 거야. 같이 도망쳐 왔는데 의중이가 없어진 거야. 나와 원종이는 사색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 처음에는 곧 의중이도 내려오겠지라고 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의중이는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중이가 그 아줌마에게 잡힌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중이를 찾으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찾으러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중을 찾을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겁쟁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이라고 불러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나서 버스가 왔던 길을 따라 밤새 걸었습니다. 그때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얼마나 춥고 힘들고 무서웠는지. 한 3시간을 걸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 전화 있는 작은 가게가 나오더라. 곤히 자고 있는 주인을 간신히 급한 일이라며 간신히 깨워 인근 지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우리가 술 먹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듣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하도 난리친 아까 귀찮아하던 경찰도 만약 허위 신고라면 처벌받을 각오하라며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도착한 것은 거의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차에 탄 우리는 의중이를 찾아 그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우리가 올라갔던 그 오솔길을 찾을 수 없는 거야. 몇 번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경찰들도 험악한 표정을 짓고 우리가 허위 신고한 것 아닌가 하며 의심하는 거야. 얼마나 헤맸는지 동이 트더라. 좀 밝아지니까 그 오솔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귀찮아하는 경찰들을 간신히 데리고 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그 아줌마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이 보이자 전날 밤에 참혹했던 악몽이 떠올라 몸이 저절로 부르르 떨리더라. 그래도 경찰이 같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 아줌마가 도망갔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라진 의중이라도 찾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경찰이 몇 번 부르니 그 아줌마가 어제 그 친절한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야. 원종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저 여자예요. 어제 아기 시체를 파묻으라고 한 게. 그 아줌마는 경찰의 질문에 천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우리를 처음 본 것이며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한번 노려보고는 정중하게 그 아줌마에게 집안 좀 돌아봐도 되겠냐는 허락을 받고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어젯밤에 본 그 정바가 형제뿐이었습니다. 의중이는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우리는 경찰을 이끌고 아기를 파묻으려 했던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경찰과 그곳에 올라간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깨끗이 치워져 있는 거야. 경찰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아줌마는 천연덕스럽게 우리를 보고 무슨 얘기라며 웃는 거야. 그걸 보니 더 무섭더라고. 화가 난 경찰이 우리를 보며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할 때였습니다. 그 초가집 앞에 의중이가 얼빠진 모습으로 서 있는 거야. 우리는 놀라 달려갔지요. 그런데 의중이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눈은 무서운 것을 목격한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외모도 완전히 10년을 늙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젯밤의 의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아줌마도 정바가처럼 되어버린 거야. 경찰의 질문에 아줌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 청년 어젯밤에 산속을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얼이 빠져서 가만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 데리고 들어와 재웠는데 아침에는 사라졌다 지금 나타났네요. 네 집 자식인지 불쌍하네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도 이번에는 못 믿는 눈치였지만 의중이도 찾았고 더 이상 수사할 명분이 없어 그냥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줌마가 두렵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정신이 나간 의중이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책감, 부끄러움, 두려움. 그 길로 의중이는 서울로 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 줄 알아? 나중에 의심을 한 경찰이 다시 한번 그 초가집에 가서 철저히 조사했대.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주변에서 갓난 아기 시체로 추정되는 유골을 19나 발견했대. 그 아줌마는 정신 이상자였어. 미친 살인마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기들을 납치해 죽였던 거야. 그리고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도 사실은 그 여자 자식들이 아니었대. 근처에 놀러왔던 실종된 사람들인데 무슨 끔찍한 경험을 했는지 다들 정신이 나간 거야. 우리가 먹은 고기가 어쩌면 그 갓난아기들의 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세상의 의중이는 얼마 전에도 면회 갔다 왔는데 의사 말로는 변화가 없대. 정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경험을 했는지 두려움을 참지 못해 의식을 닫아버린 것이래. 이제 의중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숨쉬는 것과 멍하게 앉아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도대체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의중이가 그렇게 되었는지 영원히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경찰 신문 중에 자살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자살하던 날 밤 경찰서 청소부는 그 여자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나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지. 결국 청소부가 헛것을 본 것으로 판명 났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어쩌면 그 여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아이들을 납치해 그 끔찍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지 몰라. 지금도. 세 번째 이야기, 빙의. 빙의는 더 이상 비현실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2002년 WHO에서 특별한 정신질환에 대한 영적 치료란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각 종교계에서도 귀신 쫓는 의식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귀신과 함께 빙의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빙의 현상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흉가, 흉지 등 귀기, 사기가 충만한 곳에 그 사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갔을 때나 방탕한 사람, 그 반대로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사기, 귀기에 자신의 정신력이 반응하여 현기증 정도의 충격만 온다고 합니다. 빙의 자각 증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노려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소름이 돋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며 악몽을 자주 꾸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빙의가 시작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무 이유 없이 미소를 띠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늘 두통을 느끼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가위에 시달리고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죠. 일본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이랍니다. 이와나가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약 15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는 그저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이상한 현상은 고양이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그 분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옥상에서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 소리가 심해져. 쫓으려고 옥상에 올라가 보고 또 집 주변도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고양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잡귀를 믿는 종교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사람도 잡귀라 생각하고 승려를 불러 귀신 쫓는 의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의 아내와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와나가의 손에 의해서요. 멀쩡하던 사람이 의식을 행한 날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그 사건 때문은 아닙니다. 바로 체포된 이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는 체포된 이후부터 절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대신 아기 울음소리 같은 신음소리만 내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벽에 피범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건지 벽을 손톱, 발톱으로 마구 긁어대요. 손톱, 발톱이 빠지고 찢어진 손끝에서 나온 피로 말이죠.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들을 물어 상처를 입히고 자신 역시 계속 자해 행동을 했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데 얼마 안 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목을 자신이 물어뜯어서. 일본 언론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겠죠. 그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결론은 빙의였습니다. 그의 집터가 옛부터 흉한 곳이라 소문난 곳이었고
무너진 신사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신사터에 집을 세워서 귀신이 자꾸 경고를 한 건데 거기에 귀신 쫓는 의식을 했으니 일어난 일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물론 단순한 정신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저는 날라리 기독교 신자지만 어머니께선 신앙이 깊으시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을 붙잡고 털어놓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께선 부유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아줌마가 시집을 가신 집안은 꽤나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줌마는 교회를 그저 습관적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더랍니다. 그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자꾸 집안에서 헛것이 보이더랍니다. 방에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문 앞을 무언가가 휙 지나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노려보는 듯한 느낌의 밖으로 도망치듯 나오곤 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그때부터 환청이 들리곤 했답니다. 부유하고 자식도 둘이나 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게 없는데도 자꾸만 누군가가 귀에 대고 살기 힘들지. 우리 죽자, 응 이런 말이 자꾸만 들렸다더군요. 그리고 어느새 베란다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점점 그 소리가 자주 들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눈앞에 무언가가 지나가는 듯한 현상이 계속되자 그분이 기댈 곳은 교회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한번 크게 앓은 후 그 현상이 사라져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은 음악을 좋아해. 당신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귀신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귀신은 음악을 매우 좋아합니다. 천재 음악가나 가수가 갑자기 미치거나 죽는 것도 귀신이 음악을 좋아해 그에게 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지원님이 자살하셨고 몇 년 전에는 모 남성 그룹의 한 멤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죽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가수들은 립싱크만 하는 가짜 가수라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는 듯하지만 세계를 흔들었던 유명 가수들은 제명을 살다 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로커나 작곡가가 급사했다는 뉴스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차르트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호요식했지만 장송곡을 작곡하던 중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슈베르트도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31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작곡가가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비운의 음악가들은 참 많았습니다. 모두가 아는 마이클 잭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코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비틀즈는 정확한 이유 없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매니저는 67년 8월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레논은 암살당했으며 링고스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오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겪는 반면에 배우나 정치가들은 이런 삶을 살다가 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수들은 자살, 정신 이상, 강력 범죄 피의자가 되는 일이 셀 수도 없습니다. 점쟁이들이 요즘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나이트클럽입니다. 누군가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귀신을 보는 사람은 나이트클럽이나 콘서트장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과 뒤엉켜 춤을 추고 있는 많은 수의 귀신들과 스피커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짐승형의 귀신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노래를 부르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옆에 바싹 붙어 따라오면서 귀에 대고 더 크게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을 잊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귀신을 부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